제5화 세종대왕이 몰래 변복하고 한양을 돌아다녔다는 이야기. 조선에는 이상한 소문 하나가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다. 달이 가장 밝은 밤이면 검은 도포를 입은 중년 사내 하나가 한양 골목을 천천히 걸어 다닌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신분을 숨긴 채 시장통을 지나고 주막에 들러 백성들과 막걸리를 나누어 마셨으며 새벽이면 홀연히 종적을 감췄다. 사람들은 그를 떠돌이 선비라 불렀고 어떤 이는 암행어사라고 믿었다. 그러나 극소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었다. 그는 다름 아닌 조선의 임금 세종이었다. 세종은 신하들에게는 밤마다 독서를 한다고 알렸지만 실제로는 허름한 삼배옷으로 갈아입고 궁궐 뒤 작은 앞문을 통해 한양으로 나가곤 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백성들의 진짜 목소리는 궁궐 안에서는 절대로 들을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대신들이 올리는 장계는 늘 좋은 이야기뿐이었고 관리들은 왕 앞에서만 충성을 외쳤다. 그러나 백성들의 삶은 달랐다. 시장에서는 세금 때문에 한숨이 끊이지 않았고 주막에서는 탐과 놀이를 욕하는 소리가 밤새 이어졌다. 세종은 그것을 직접 듣고 싶었다. 어느 초겨울 밤이었다. 찬바람이 한양 골목을 스쳐 지나가고 초가집 굴뚝에서는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세종은 허름한 갓을 눌러 쓰고 남대문 근처 주막에 들어갔다. 술잔을 기울이던 백성들은 낯선 사내를 힐끗 바라보더니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 가운데 백발의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임금은 훌륭하다지만 과연 우리 배고픈 사정을 알기나 할까? 순간 세종의 손이 멈췄다. 노인은 계속 말했다. 왕이 아무리 어지러도 궁궐 안에만 있으면 백성 눈물을 모른다네. 세종은 아무 말 없이 술잔만 바라보았다. 그날 새벽궁으로 돌아온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조정에서는 뜻밖의 명령이 내려졌다. 흉년이 든 고을의 세금을 줄이고 굶주린 백성에게 곡식을 풀라는 명이었다. 대신들은 놀랐다. 그 사실은 아직 보고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왕이 귀신처럼 모든 일을 안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비밀은 아무도 몰랐다. 며칠 뒤 세종은 다시 한양으로 나갔다. 이번에는 청계천 다리 밑에서 떨고 있는 어린 남매를 만났다. 남매는 며칠째 굶고 있었다. 세종은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돈을 모두 건네며 말했다. 따뜻한 국 한 그릇이라도 먹거라. 아이들은 연신절을 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사내가 있었다. 그는 얼굴을 깊이 가린 채 세종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도 그는 계속 세종을 미행했다. 결국 세종은 골목에서 그를 붙잡았다. 왜 나를 따라다니는가? 사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무릎을 꿇었다. 소인은 전하를 알아보았습니다. 세종의 눈빛이 흔들렸다. 사내는 오래전 궁궐에서 일했던 늙은 내관이었다. 그는 왕의 걸음걸이와 목소리를 잊지 못했던 것이다. 세종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비밀이 드러났다면 앞으로 변복은 끝일지도 몰랐다. 그런데 뜻밖에도 노내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소인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내일 밤 저를 따라와 주십시오. 전하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종은 망설이다가 약속을 받아들였다. 다음 날 밤, 노내관은
세종을 한양 외곽의 허름한 마을로 데려갔다. 초가집 안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노파 하나가 홀로 앉아 있었다. 노파는 세종이 들어오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허공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폐하, 드디어 오셨군요. 세종은 놀라 물었다. 눈도 보이지 않는데 어찌 나를 알아보셨소? 노파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눈은 멀었지만 사람의 마음은 아직 보입니다. 그 한마디에 세종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알지 못했다. 이 노파가 건네줄 마지막 한마디가 훗날 조선을 뒤흔드는 거대한 결정을 내리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세종은 한동안 노파를 바라보기만 했다. 눈동자는 허공을 향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시선은 자신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노파는 손끝으로 방바닥을 천천히 쓸며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폐하께서는 백성을 만나러 밤마다 궁궐을 나오시지요. 하지만 아직도 만나지 못한 백성이 있습니다. 세종은 미간을 좁혔다. 내가 만나지 못한 백성이라니. 노파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말하지 않는 백성입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세종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시장에서는 불평도 들었고 주막에서는 원망도 들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노파는 낡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나 문 밖으로 걸어갔다. 세종과 논해관도 뒤를 따랐다. 새벽 안개가 골목을 뒤덮고 있었다. 노파는 한 허름한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안에서는 어린아이가 기침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빈솥을 붙잡고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아이는 배가 고프다는 말조차 하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다. 세종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려 했다. 그러나 노파가 손을 막았다. 오늘 한 집을 도와주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바꾸는 것은 돈이 아니라 제도입니다. 세종은 그 말을 듣고 손을 거두었다. 다시 길을 걷던 세 사람은 한 다리 위에 섰다. 다리 아래에서는 노인이 얼어붙은 물을 깨며 물을 깃고 있었다. 허리는 활처럼 굽었고 손등은 갈라져 피가 배어나고 있었다. 세종은 다가가 물었다. 이 추운 날 왜 쉬지 않으시오? 노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쉬면 굽습니다. 그 한마디가 겨울 바람보다 차갑게 세종의 마음을 스쳤다. 그날 밤 궁으로 돌아온 세종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새벽 조회가 시작되자 대신들은 깜짝 놀랐다. 왕은 준비해온 인원을 모두 뒤로 미루고 백성들의 살부터 논하기 시작했다. 관리들은 이유를 알지 못했다. 세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뒤 그는 다시 변복을 하고 한양을 찾았다. 이번에는 한 서당이었다.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있었지만 맨 뒤에 앉은 한 소녀는 먹도 붓도 없이 손가락으로 마룻바닥에 글자를 쓰고 있었다. 세종은 다가가 이유를 물었다. 소녀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버지가 종이를 살 돈이 없습니다. 세종은 말없이 자신의 붓을 건네주었다. 소녀는 그것을 보물처럼 품에 안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글을 배우면 세상이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에 세종은 한동안 서당을 떠나지 못했다. 돌아오는 길, 논해관이 조용히 물었다. 폐하께서는 왜 그렇게 오래 서 계셨습니까? 세종은 멀리 떠오르는 새벽해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나라를 바꾸는 것은 칼이 아니라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네. 논외관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세종은 알지 못했다. 며칠 뒤 시장 한복판에서 자신을 알아본 또 다른 인물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이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자 탄생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며칠 뒤 한양장터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골목을 메우고 대장간에서는 쇠를 두드리는 망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세종은 평소처럼 허름한 선비 차림으로 시장을 거닐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한 아이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10살 남짓한 사내아이였다. 아이는 세종을 빤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말했다. 아저씨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순간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세종도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단 말이냐? 아이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저씨는 선비가 아니잖아요. 세종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는 다시 말을 이었다. 선비들은 손이 이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저씨 손은 분만 잡은 손도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 손도 아니에요. 늘 사람들에게 절을 받는 사람 손이에요. 세종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린아이의 눈이 자신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다. 논외관이 황급히 아이를 데려가려 했지만 세종이 손을 들어 막았다. 어찌 그런 생각을 했느냐?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아버지가 사람 얼굴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세종은 웃으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네 아버지는 어디 계시느냐? 그러나 아이의 얼굴이 금세 어두워졌다. 억울하게 옥에 갇혀 계십니다. 세종의 미소가 사라졌다. 알고 보니 아이의 아버지는 그를 대신 써주며 생계를 이어가던 서생이었는데 탐관오리의 장부를 대신 적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옥에 갇혀 있었다. 세종은 아무 말 없이 아이와 헤어졌다. 다음 날 조정에서는 뜻밖의 명령이 내려졌다. 해당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라는 어명이었다. 대신들은 의아해했다. 아무도 그 사건을 왕에게 보고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진실은 밝혀졌다. 죄인은 서생이 아니라 뇌물을 받은 관리였다. 관리들은 모두 벌을 받았고 서생은 풀려났다. 풀려난 아버지는 가장 먼저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세종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날 밤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다. 세종이 궁으로 돌아오기 위해 골목을 지나던 순간 검은 복면을 쓴 사내 셋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지갑을 내놓아라. 논외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호위군도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세종은 놀랍도록 침착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돈주머니를 꺼내 건넸다. 복면을 쓴 사내들은 그것을 낚아채더니 달아나려 했다. 바로 그때 골목 사방에서 백성들이 뛰어나왔다. 시장 상인, 집신 장수, 국밥집 주인, 나무꾼, 아이들까지 모두 몽둥이와 삽을 들고 복면 사내들을 에워쌌다. 우리 동네 손님을 건드리다니. 이분은 좋은 분이야. 순식간에 도적들은 붙잡혔다. 세종은 크게 놀랐다. 백성들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도 모르면서 위험에 처한 낯선 선비를 위해 몸을 던졌던 것이다. 세종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궁으로 돌아온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왕이 아니라 백성이구나. 그 말을 들은 논외관은
평생 잊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며칠 뒤 벌어졌다. 그날 세종을 구해주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며칠이 흘렀다. 세종은 다시 변복을 하고 한양 거리를 걸었다. 이번에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논외관조차 뒤에서 멀찍이 따를 뿐이었다. 초겨울의 한양은 분주했다. 시장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대장간에서는 불꽃이 튀었으며 서당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골목마다 흘러나왔다. 그런데 세종은 이상한 광경 하나를 목격했다. 시장 한 구석에서 젊은 부부가 울고 있었다. 그들의 품에는 병든 아이가 누워 있었다. 의원에게 데려갈 돈이 없다는 말에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세종은 조용히 다가가 아이의 이마를 짚었다. 열이 심했다. 그는 근처 의원을 찾아가 자신의 돈으로 약을 지어오게 했다. 의원은 낯선 선비를 이상하게 바라보며 물었다. 댁의 자식도 아닌데 어찌 이리 애를 쓰시오? 세종은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나라의 아이는 모두 내 아이와 같소. 그 말을 들은 의원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병든 아이는 건강을 되찾았다. 하지만 세종은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또 다른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는 백성들이 자신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원하지 않았다. 진짜 백성의 삶을 알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세종은 청계천 다리 위에 홀로 앉아 있었다. 노을이 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무렵 낡은 도포를 입은 한 노학자가 그의 옆에 앉았다. 노학자는 아무 말 없이 흐르는 물만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를 모르는 백성이 가장 불쌍합니다. 세종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노학자는 계속 말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하지 못하고 계약서를 읽지 못해 재산을 잃고 자식에게 편지 한 장 쓰지 못하는 삶이 가장 서럽습니다. 그 말은 마치 번개처럼 세종의 가슴을 내리쳤다.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그런 고민을 품고 있었다. 한자를 배우지 못한 백성들이 글을 읽지 못하는 현실을 누구보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노학자는 세종의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미소를 지었다.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가 있다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세종은 놀라 노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순간 어디선가 종소리가 울렸고 잠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바라보니 노학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사람들 사이를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논외관도 고개를 저었다. 소인도 그 노인을 처음 봅니다. 세종은 한동안 다리 위에 서서 흐르는 물만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백성이 쉽게 배우는 글, 그날 밤 세종은 궁으로 돌아오자마자 붓을 들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종이 위에 이상한 선과 점을 그리기 시작했다. 단순하면서도 누구나 따라 쓸 수 있는 새로운 글자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날 청계천 다리에서 만난 이름 없는 노인의 한마디가 훗날 훈민정음 창제의 작은 불씨가 되어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사람들은 훗날 이렇게 전했다. 세종대왕이 밤마다 변복을 하고
한양을 돌아다닌 것은 백성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의 마음속에서 나라의 미래를 찾기 위해서였다고.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세종은 그날 이후에도 변복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자주 궁궐을 빠져나갔다. 신하들은 왕이 밤마다 늦게까지 경연을 하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세종은 한양의 가장 어두운 골목과 가장 가난한 마을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이었다. 세종은 북촌의 좁은 골목에서 낡은 등불 하나를 발견했다. 등불 아래에는 백발의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종이에는 한자가 아니라 나뭇가지로 그린 단순한 그림과 선들이 적혀 있었다. 세종은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무슨 글을 가르치시는 겁니까? 노인은 씁쓸하게 웃었다. 글은 배우고 싶지만 한자는 너무 어려워 손녀가 외우질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표시를 만들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린 손녀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이건 새소리예요. 이건 바람소리예요. 할아버지가 만들어 주셨어요. 세종은 한동안 종이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다. 종이 위에는 비록 서툴지만 소리를 그대로 적어내려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백성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들만의 글자를 꿈꾸고 있었다는 사실을. 궁으로 돌아온 세종은 집현전 학사들을 불렀다. 하지만 자신이 본 이야기를 그대로 말하지는 않았다. 대신 이렇게 물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열흘이면 배울 수 있는 글을 만든다면 가능하겠는가? 학사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다. 어떤 이는 불가능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세상에 그런 글자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종은 조용히 붓을 들어 종이에 원 하나를 그렸다. 이어 직선 하나를 긋고 다시 짧은 획 하나를 더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사람의 입모양과 하늘과 땅과 사람의 이치를 담는다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학사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부터 집현전에서는 밤마다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나고 몇 해가 흘렀다. 마침내 새로운 글자가 완성되었다. 훗날 훈민정음이라 불리게 되는 글자였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 정말 이렇게 쉬운 글자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느냐며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어린아이도 농부도 장사꾼도 며칠 지나지 않아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다. 자식은 멀리 있는 부모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보냈고 어머니는 그를 몰라 울던 세월을 끝낼 수 있었다. 세종은 궁궐 높은 누각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글자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백성들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훗날 한 늙은 내관은 죽기 전 제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세종대왕은 밤마다 백성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다. 백성에게 배우러 갔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이야기한다. 조선 최고의 성군은 궁궐 안에서만 나라를 다스린 왕이 아니라 백성의 신발에 묻은 흙먼지를 직접 보며 나라를 배운 왕이었다고. 그리고 달이 밝은 밤이면 지금도 한양의 오래된 골목 어딘가에서는 허름한 도포를 입은 선비한 사람이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를 미소 지으며 듣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묻지 않는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름을 숨긴 선비가 아니라 백성의 마음속을 가장 먼저 읽었던 임금, 세종대왕이었다. 감사합니다.